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이프러스, 그냥 보통 LA라고 하는데 제가 한 13년째 미국에 살고 있는 정용환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만나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미국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서부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헐리우드, 뒤에 있는 것처럼 헐리우드 혹은 영화산업, 영화배우 스타들, 비버리 힐스, 아니면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데 요즘 미국을 보면 예전과 같은 그런 명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이나 혹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보면 미국 사회가 많이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저가 이제 가족 중에 딸이 셋인데, 이제 첫째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랑 얼마 전에 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 딸아이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산타모니카에 나가서 집회에도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 딸아이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흑인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 한국인들도 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가 노골적이진 않지만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시아인과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흑인이 사는 동네에서 조그만 아이가 플라스틱 총을 장난감을 이렇게 잘못 갖고 놀다가 경찰한테 잡혀갈 수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총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나 아시아나 물론 백인이나 이런 동네에서 아무리 조그만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꺼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미국에서 유독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미국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내 한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2019년 12월 그 미국 센서스 보고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184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정당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민법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우리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민법이 정해진 것이 1965년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이 사회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전체적인 이민법의 역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도표를 보면 1790년에 처음 이민법이 세워졌는데, 그때 자격 조건이 2년 이상 거주 자유신분의 백인으로 규정됐어요. 그 당시에 흑인도 있었지만 흑인들은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 신분이었죠. 그리고 187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흑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시아인들도 굉장히 규제가 심해서 이민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장 큰 문호가 열렸을 때가 1965년도예요. 그때 이제 국가별 할당제가 폐기가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왔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 초청. 그래서 이제 먼저 이주한 사람이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1965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시아인들,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미국 내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게 된 것은 1965년에 이민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1965년도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사건들이 있었길래 이민법이 그런 개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65년 1년 전인 1964년도에 아주 중요한 법적인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짐 크로우법이라는 법이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짐 크로우법이 뭐냐? 이 짐 크로우법이라는 것은 1876년, 굉장히 오래됐죠. 바로 남부 지역 여러 주와 또 도시에 실시했던 흑백 분리 정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흑인들이 차별을 받던, 법적으로 차별을 받던 그런 법이 바로 이 짐 크로우법입니다. 그 흑인들은 공공 건물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화이트, 칼라드, 물 마시는 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수영장을 갈 때도 화이트 온리 하면은 유색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미국에서 정해진 게 1876년에 짐 크로우법이라는 거예요. 짐 크로우라는 것은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뭐랄까, 일종의 이제 뮤지컬 쇼에서 나타나는 그 캐릭터의 이름이 짐 크로우라는 건데, 흑인들을 조금 이제 비하하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짐 크로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1964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흑인들이 차별받는 법이었는가. 근데 이게 저절로 폐지가 됐을까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 법률이 어떻게 폐지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1955년도 12월에 로자 파크스라는 42살의 여성이 버스를 탑니다. 근데 버스에서도 이제 흑인들과 백인들이 나눠져 있고, 흑인들은 좌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이 백인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달라는 그런 백인의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흑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부러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는 $10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항소해서 1956년에 드디어 12월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로자 파크스 이 분이 그런 저항과 그것이 계기로 해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고, 결국 그러한 노력과 저항과 운동을 통해서 1964년도에 짐 크로우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듬해인 1965년도에 이민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안전하게 미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흑인들의 이런 저항운동,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의 결과, 우리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된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이제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흑인들이 어떤 법 가운데 짐코로법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그린북이라는 영화예요. 바로 이렇게 이 오늘날의 미국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생긴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이 운동이 얼마나 뿌리 깊은 흑인 차별의 역사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깊이 있게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흑인들은 원래 지저분하고 흑인들은 원래 범죄율도 높고 가난하고 게으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사회적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인식이 없이 단순하게 현상만 보고서 그들을 평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인권을 위해 싸운 결과가 그런 65년의 이민법에 영향을 끼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법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다른 이민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대상자가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도 유대적인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올바른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고의 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읽었던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건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 동일하다는 거.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노예도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념의 기초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거기에 가득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때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진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진리의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의 뿌리를 가진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기의 과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고 쌓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빠이.